넘어가셔서 이제 168페이지 무형자산에 대해서 배울 차례예요. 자, 유형자산은 뭐였어요?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맞죠? 그럼 무형자산도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사거나 만들어낸 것들을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럼 어떤 걸 무형자산이라고 하느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내용 보세요.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자,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건 금액의 변동이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폐성이라는 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거잖아요. 비화폐성은 변동이 있는 걸 얘기해요. 즉, 자,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즉,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했을 때만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 영업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권리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업권이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권이란 기업의 우수한 종업원이라든지 고도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영업상 또는 제조상의 비법이라든지 양호한 노사관계라든지 우수한 인재나 자원의 확보 등으로 미래에 그 기업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헌하리라고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 수익력을 영업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데들 있잖아요. 동네에 가보면 감자탕집이 뭐 몇 미터 간격으로 감자탕집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집은 잘 되고 어느 집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잘 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종업원이 엄청 친절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제조 비법이 있어서 국물이 뭐 더 맛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집과 잘 안 되는 집에는 이거를 만약에 양쪽에서 처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잘 되는 집이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잘 되는 집이 더 비싸게 팔리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해되셨나요? 그걸 초과 수익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나 뭘 이렇게 팔 때 권리금 얹어서 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근데 자, 조건이 있어요. 영업권이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외부 구입 영업권이어야 하고 내부 창설 영업권의 자산 계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A라는 감자탕 집이 있는데 이 감자탕 집의 재무 상태를 봤더니 자산이 1,000원이고 부채가 2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얼마가 돼요? 8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얼마 주고 인수하면 돼요? 그대로 인수하려면 800원만 주고 인수하면 되잖아요. 맞죠? 내가 그냥 부채도 다 떠안고 그래서 야 알았어. 800원만 줘. 그럼 내가 나중에 200원 갚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800원에 인수를 하면 정상인데 1,500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700원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업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드렸어요.
이게 권리금이에요. 이 권리금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대로변에 있다든지, 뭐 그런 요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우수한 종업원이 있다든지, 제조 비법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학원을 저희가 인수할 때 이거 얼마에 인수했냐면, 여기에 보증금이, 이 건물의 보증금이 5천이거든요. 그 집기랑 이런 거 다 그대로 인수 받으면서 1억 5천에 인수를 했어요. 1억 5천에 인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학원에 와갖고 저한테 이거 너 인수할 때 1억 5천 주고 인수했지? 내가 1억 5천에 살게. 그러면 제가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아요. 저희 한 달 매출만 못해도 2,500에서 3천 사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1억 5천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5억 줄게 팔아? 그럼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난 팔 거야. 5억 주면 팔 거야. 자,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거 1억 5천짜리인데 5억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억 5천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업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업권은 내가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산 사람은 영업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나온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외부 구입 영업권이어야 하고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5억 주고 사겠다라는 사람이 없어. 온 적이 없어, 아무도. 근데 나 혼자 밖에 다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학원 5억짜리야 라고 나 혼자 떠들고 다니면 권리금이 생겨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부 창설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신뢰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학원을 내가 지금 5억이라고 얘기한다고 누가 믿어요? 내가 그렇게 사겠다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만 인정을 하고 있다. 또는 뭐 구입이라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을 한 거예요. 흡수를 했어. 그러면 그것도 영업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구입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왜냐하면 내부 창설 영업권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자산의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기업을 취득, 인수, 합병할 경우에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얘기예요. 얘가 순자산이잖아요. 그죠?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업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외부 구입 영업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영업권이 뭔지 정도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그래서 개발비라는 게 나와요. 개발비.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자, 내용 먼저 볼까요? 개발비란 그동안 없었던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괄호 넘어가세요. 그냥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이걸 개발비라고 하고 개발비를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자산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밑에 계속 보세요. 개발비는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입된 지출 중에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에 부합하면 자산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이며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다. 또한 개발비와 유사한 지출로서 연구비가 있는데 연구비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제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판매비와 관리비로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된다.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번에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신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탐색하고 연구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프로젝트를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탐색하는 단계로 연구 활동이 있다라는 거고요. 연구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뭘 하면 돼요? 개발 활동을 해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연구 활동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그냥 다 뭘로 해줘라? 비용 처리를 해라. 뭘로?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라. 되셨나요? 지금 설명이 주저리 나왔는데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비는 비용 처리해라. 연구비로. 자, 그 다음에 개발 활동에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자, 개발 활동을 통해서 신제품이 성공을 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개발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들을 이걸 다 집계를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비라는 무형의 자산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 무형의 자산이 안 생겼으니까 뭘 해주면 된다? 얘를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해서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얘기가 169페이지에 표로 써 있어요. 저 그림으로 나와 있죠? 위쪽에. 한번 보세요. 연구 단계는 밑에 보면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해버려라. 뭐로? 연구비로. 됐죠? 옆에 개발 단계 보시면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 시에 개발비로 무형자산을 계상해야 된다. 충족 시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로 하면 되고요. 밑에 보세요. 요건을 미충족 시 그러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라? 그냥 정상 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해라. 되셨나요? 그러면 이 무형의 자산이 생겨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감가상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 처리할 때 이제 실제로 생산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실패했을 때 경상연구개발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제조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면 제조 경비로 넣어주고 제조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해라. 되셨나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보면 그런 얘기 했어요. 개발비의 세 번째 줄에 개발비는 연구 개발 활동에서 투입된 지출 중에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부합하면 자산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이며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성공을 했잖아요. 신제품을.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못하게 해야 돼서 개발비를 내보내고 특허권을 취득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상의 권리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169페이지 3번에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용신안권에는 뭐 추가로 디자인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말로 의장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거긴 안 나와 있네요. 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특허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실용신안권이에요. 특허권은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내면 특허권이고요. 기존에 있던 걸 좀 더 편하게 뭔가를 추가를 했다 그러면 실용신안권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연필이 있었잖아요. 연필. 연필은 기존에 있는 거죠. 그 연필에다가 나중에 윗 꼭다리에다 뭘 달았죠? 지우개를 달았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용신안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한 권리를 실용신안권. 상표권은 자기네 상품에만 상표를 붙여야지 다른 데에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상표권을 침해한 거죠. 자, 그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거니까 자산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다음 4번에 라이센스라는 것도 있어요. 라이센스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죠?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사용권. 그래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 사용자와 계약해서 권리 실시를 허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권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ERP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ERP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할 ERP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다. 또는 ERP 프로그램을 개발을 의뢰를 했다. 그러면 ERP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서 만들어서 가져오겠죠. 설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뭘 산 거다? 소프트웨어를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에도 ERP 프로그램이 나오면 뭘 산 거라고 본다? 소프트웨어를 산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기타, 프랜차이즈, 저작권, 임차 권리금 이런 것들이 있대요. 뭔 뜻인지는 다 아시죠?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저작권, 임차 권리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임차 보증금하고 임차 권리금은 다릅니다. 건물주가 1층에다가 상가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상가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건물주들이 있어요. 너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음식점을 차리죠. 똑같은 걸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세입자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게 임차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이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 얘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들은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로 했죠. 그러면서 아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맨 밑에 보세요. 자, 밑에 줄에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부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놨죠? 제가 아까 한 말이에요. 유형자산은 취득하면서 간접적인 지출이 발생하면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무형자산은 간접 지출도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취득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자, 넘어가시면 이제 무형자산도 사용하는 동안 기간에 걸쳐서 뭘 해줘야 된다? 감가상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상각법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운반구에서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빼잖아요. 그죠?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요. 잔존가액은 예를 들어서 차다 그러면 차를 고물상에다 팔아도 다만 얼마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존가액이 있다라고 보는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잔존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무형자산이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0이라는 거예요. 자, 네. 자, 그래서 거기 무형자산의 상각 그려놓고 1번의 상각 대상 금액,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한다. 그러므로 취득원가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이 된다. 전체를 상각을 하는 거니까 잔존가액이 없으니까. 다음 내용연수.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신제품을 만드는데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발비를 100년 동안 상각할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하셨나요? 그런데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작권 있죠. 저작권의 기한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작권의 기한은요. 사후 70년이에요.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자, 그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또한 상각 시점은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론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돼요. 우리 유형자산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게 있었죠. 어떤 방법을 써도 돼요. 그건 회사에서 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모르겠으면 뭘로 해라?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형자산을 상각을 할 때는 직접 상각을 하라고 했죠? 자, 간단해요. 대신에 계정 과목이 좀 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형자산 감가상각할 때는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기계장치다 그럼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에 만약에 특허권을 상각한다 그러면 특허권을 이렇게 직접 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냥 감가상각비랑 비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밑에 4번, 5번에 나온 얘기예요. 172페이지 기타 비유동자산. 자, 우리가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지금 요거만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자, 내용 보시면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임차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이 뭐라고 그랬었죠? 건물주한테 보증금으로 맡겨 놓은 거,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2년씩 계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동자산에 해당해요. 그러면 맡겨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에 해당하지만 맡아놓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월세하고 전세의 차이를 아시죠? 월세는 보증금을 맡겨놓고 다달이 사용료를 내는 거고, 전세는 뭐예요?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나오는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들 중에 장기로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다음 4번,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어음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어음을 제시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음을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도가 나면 그 돈을 받을 걸 포기하나요? 아니죠.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원래는 받으러움이었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1년 안에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대변으로 받으러움을 없앴다가 일단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뭘로 해두라는 거예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비유동 자산으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을 받으려고 뭐 법원을 가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들을 여기에다 다 포함을 시켜놔요. 다 포함을 시켜놨다가 이것까지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청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놨었는데 결국 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됐어. 그러면 그때 뭘 해주면 돼요? 대손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고 무조건 대손 처리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노력을 해보고 그 기간 동안은 뭘로 해놓는다? 부도, 어음과 수표로 해놓는다 이 뜻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부도, 어음과 수표 보시면 어음 소지인이 어음 대금 청구 시 어음 금액의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어음의 부도라 하고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어음이 부도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 발행자에게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어음 소지인은 어음 금액과 법정 이자라든지 공증인에 의한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 비용 등을 다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회사는 관리 목적상 정상적인 어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을 사용하고 추후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대손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타 이외에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장기 미수금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여러분이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시면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실 일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장기 매출채권이 있었죠? 장기 미수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채권 중에 1년을 넘어가면 장기 매출채권이고 미수금 중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 미수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되셨으면 또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본점 이전을 위하여 한성빌딩 101호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였다. 자, 건물주한테 돈을 맡겨놨대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죠.
얼마라고 했죠? 3천만 원. 어디에서 꺼내줬어요?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죠. 다음 2번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폰뱅킹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맨 끝에 써있죠.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써놨죠. 자,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쓴 돈 무형자산으로 하게 되면 뭘로 하라고요? 개발비로 해주시란 얘기예요. 개발비로 1,200만 원. 자,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대요. 다음 4월 10일에 제품을 판매하고 주 암석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50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7월 10일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면 일단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받을 어음은 없애고 뭘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를? 500만 원. 자, 다음 5번 보시면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임대인 대성빌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에 임차료 미지급액 6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억 9,4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반환받았다.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오 그랬는데 그 전에 얘네 회사에서 임차료가 발생했는데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놨었대요. 그 전에 이 600만 원에 대해서. 자, 이건 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 건물을 나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으로 임차 보증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였냐면 2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줬던 비용 600만 원 임차료 빼고 나머지만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로 잡아놨던 걸 지금 줬으니까 사변으로 미지급 비용을 없애고 600만 원을 없애고 1억 9,400만 원만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6번 무형자산으로 처리된 개발비의 단기 무형자산 상가액은 1,200만 원이다. 단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직접법으로 상각하래요. 잠깐 상각하란 얘기네요. 그럼 우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직접법으로 상각을 할 거니까 대변으로 뭐가 없어지면 돼요? 개발비 1,200만 원. 왜 없어졌어요? 상각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4번을 빼먹었네요. 자, 4번 상고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을 상화빌딩의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임차 보증금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 준 거예요. 그럼 뭘로 하셔야 돼요? 계약금 주면. 선급금이죠. 선급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로 지급했대요? 자기압수표니까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7번 볼게요.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200만 원에 대하여 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래요.
다 가르쳐 줬네요, 뭐. 자, 뭘로 하래요? 개발비로 하래요. 그죠? 개발비로 얼마? 20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대요. 다음 8번. 무형자산에 대한 단기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네요. 똑같이 하면 되죠. 앞에서 저거 개발비 하듯이. 대변에 개발비는 얼마를 상각하고 300만 원을 상각하고 그 다음에 특허권은 얼마 상각을 하래요? 200만 원을 상각하고 얘네들이 없어진 이유는 상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형 자산 상각비다. 이렇게 500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전자제품 수리부서에 사무용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제록스에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했죠. 요즘에는 건물만 임차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복사기도 임차해서 쓰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을 대비해서 얘네들도 뭐를 받아놔요? 보증금을 받아놔요. 자, 똑같아요. 그러면 뭘 맡겨놓은 거예요? 보증금을 맡겨놓은 거니까 임차 보증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요? 50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10번 영업권은 2019년 1월 1일 1000만 원에 취득해서 사용해왔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 상각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상각하면 돼요? 5년이니까 200만 원씩 상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영업권이 얼마가 없어진다? 200만 원이 없어진다. 얘는 무형자산 상각을 했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이 얘기입니다. 자, 11번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용연수 5년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전기 말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이 1,500만 원이 있대요. 영업권은 전기 1월 1일부터 취득하였으며 매년 법정 상각 범위액을 전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였다. 당해년도 영업권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하시오. 다음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함.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감가상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영업권 감가상각을 하고 하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올해 얼마를 상각해야 되냐. 요즘 추세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위에 옛날에는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를 얼마 상각한다 이렇게 금액을 알려줬었는데 이러한 형태로 지금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상각하라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2020년을 단기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기 말에 상각한 후 미상각 잔액이 1,500이래요.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날 상각을 하고 넘어온 금액이 1,500이래요. 그러면 단기에 1,500만 원을 감가상각 이 금액 중에 이 금액 중에 일부를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언제부터 취득을 했냐면 전년도 2018년 1월 달에 취득을 해서 1년을 사용을 하고
감가상각했겠죠? 2년째 상각하고 감가상각하고 하고 1,500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용연수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을 몇 년 동안 상각해주면 돼요? 3년 동안 상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상각하면 돼요? 500만 원씩 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최근에 이런 무형자산 상각은 대부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산하게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객관식 문제 1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맞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됐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 자산이란 얘기니까 무형자산으로 하라는 얘기고 2번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직접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 일단은 뭐 매입 당시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하는 경우에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을 사용한다. 맞죠? 4번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해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죠? 없는 게 무형자산이니까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된다. 아까 우리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할 때도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상각을 할지는 회사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무작정 우리는 그냥 정액법으로 할게. 무조건 우리는 정률법으로 할게.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 잔액법, 체감 잔액법이 아까 정률법처럼 점차 처음에 많이 잡고 나중에 줄어드는 형태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 정액법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다음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권자로 끝났죠. 그죠? 그래서 광업권. 자, 앞에서 설명은 따로 안 드렸지만 광구에서, 특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자, 어업권도 있어요. 어업권. 어떤 특정 바다 어느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아까 설명드렸죠? 무형자산 맞고요. 전세권 얘는 권으로 끝났지만 얘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특허권은 무형자산 맞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다음 항목들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1번 향후 5억 원의 가치 창출이 확실한 개발 단계에서 2억 원을 지출해서 성공했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비가 되는 거죠. 개발비. 다음 이번에 내부 창출한 상표권으로서 기말 시점에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1억인 경우 자 이거는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삼성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재무제표에 표시가 될까요?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나도 몰라요. 왜? 신뢰성이 없으니까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다음 3번. 통신기술과 관련한 특허권 출원하는데 1억을 썼대요. 그럼 특허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다음 12억 원인 저작권을 현금으로 취득했으면 저작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이 아닌 건 2번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비밖에 없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무형자산은 개발비밖에 없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자, 원가로 측정하는 거죠.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는 얘기니까. 되셨나요? 다음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맞죠?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다음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4번이 틀렸어요. 자, 회사에서 어떤 비용을 썼는데, 회사에서 어떤 비용을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비용을 쓴 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구분을 못 하겠어. 그런 상황이면 전부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6번이요. 다음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거 지금 무형자산의 정의에 대한 얘기네요. 두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맞죠? 3번 무형자산에는 어권, 산업재산권, 선수금이요? 선수금 무형자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영업권은 맞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잇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랬죠? 다음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합병 등으로 인해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이 된다 했어요. 2번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여 지출한 연구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아니죠. 그냥 다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죠.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일정한 광구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광업권이라고 했고요. 맞고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이라는 것도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2번은 연구비로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무형자산이 맞네요. 다음 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자,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하고요. 물론 유동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고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도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원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공정가치가 아니라 원가로 측정한다. 이래야 맞아요. 다음 2번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얘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종 간의 교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얘기죠. 다음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조금 전에 했던 말이에요.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전부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비용 처리하라고 했어요. 다음 4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다음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분류상 올바른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단기 투자자산은 유동자산 맞고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죠. 이번에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 맞는데요.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맞아요. 그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에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 맞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도 투자자산에 해당합니다. 다음 선급비용은 유동자산 맞고요. 장기 미수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만 옳은 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주관식 문제요. 1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특허권 맞나요? 맞죠? 개발비 맞나요? 맞죠? 연구비 아니죠? 대여비 아니에요? 상표권 맞죠? 창업비 아니죠? 거기에 개업비, 창업비 이건 그냥 무시하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A, B, E 세 가지가 되겠네요. 다음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특허권 맞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맞죠. 상표권 맞죠. 임차 권리금 맞죠. 이거 무형자산이라고 했어요. 정상 개발비는 실패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A, C, D, E가 되겠네요. 다음 3번 무형자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뭘로 하라고 그랬죠? 정액법으로 하라고 그랬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을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찾을 수 없으면 정액법으로 한다. 다음 4번 다음은 주희망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의 경비 항목이다. 이 항목들에 대하여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근데 문제상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개발 단계와 연구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럼 다 비용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0입니다. 0. 항목 안 봐도 돼요. 문제상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끝났네요.